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수리의 중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수리의 중계의 초요, 2요, 3요의 호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수리중계의 마지막 회로서 4요, 5요, 상요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이 4요, 5요, 상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호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호계. 근데 일부 학역자들이, 즉 주요 공부하는 학역자분들이 과연 호계라는 게 봉계의 지계는 확실히 이해를 하겠는데, 왜냐하면 지계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초고가 있다 그러면 초고가 변하면 이 괴가 어떻게 변하냐 하는 그게 지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6개 효가 각각 변하면서 지위가 생기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호계는 과연 봉계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설명은 봉계가 처한 상황의 어떤 실질적인 내용 또는 함축된 핵심 의미를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호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덧붙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앞에 있는 괴가 기천태 11번째 괴입니다. 왜 기천태냐? 위에 상요, 상괴, 음요가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음요가 세 개니까 땅을 상징하는 공계죠. 그래서 지입니다. 아래 하괴 세효는 양요가 하나, 둘, 세 치입니다. 양요 세 치니까 이건 하늘을 상징하는 금괴가 되죠. 그래서 땅을 상징하니까 지, 하늘 상징하 천, 기천, 그럼 태계입니다. 이게 11번째 괴죠. 자, 이 지천태를 가지고 일단 호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호계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2, 3, 4효를 내괴로 하고 또는 하괴로 하고 3, 4, 5효를 상괴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호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천태계의 2, 3, 4효가 어떻게 됩니까? 양요, 양요, 음요죠. 그래서 양요, 양요, 음요입니다. 그 다음에 3, 4, 5효는 보시면 양요, 음요, 음효입니다. 양요, 음요, 음효. 자, 그럼 이 괴를 읽으면은 양요, 음효, 음효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우레를 표시하는 징계입니다. 우레죠, 우레. 그래서 뇌로 적었습니다. 그럼 이 양요, 양요, 음효는 연못을 상징하는 태계입니다. 이게 태기죠. 그래서 내택, 내택 규매입니다. 이건 규매계입니다. 이건 태계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부분은 이 기천태, 즉 봉계 기천태의 5효 효사하고 변화된 내택 규매, 즉 호계의 5효 효사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 그러면요, 제을 규매라는 효사가 들어있습니다. 제을 규매를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해당 거에 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제을 규매가 봉계의 5효에도 제을 규매라는 효사가 나오고, 다음 내택 규매의 5효에도, 즉 호계의 5효에도 제을 규매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을 볼 때 봉계하고 호계는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왜? 본래 봉계의 5효, 그 다음 변화된 5효에 똑같은 효사가 들어가 보니까, 이 호계는
이 봉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혹에 대해서 자꾸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혹의 괴상을 가지고도 물상을 찾아내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괴사, 효사를 해석할 때. 그래서 이 혹에는 봉계와 지계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혹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에는 봉계와 지계와 더불어서 봉계의 90%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괴사, 효사를 읽어 나갈 때 혹의 괴상에서도 우리가 물상을 찾아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혹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육사입니다. 육사, 구오, 샹육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육사, 이게 성마반녀, 구홍구, 왕길무불리, 이게 육사의 효사를 한글로 쓴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성마반녀, 말을 타고 머뭇거리니 결혼을 요구하는 것이다. 왕은 나아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아가면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 다시 얘기하면 말을 타고 머뭇거리니 결혼을 요구하는 것이고 결혼을 구하는 것이고 나아가면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육사 효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독을 할지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성마반녀. 성마반녀에 보면요, 우리가 괴상으로 보면은 말을 타고 머뭇거리는, 즉 말을 타고 머뭇거리는 이유는 이 육사가 정한 효가 어느 효죠? 초구죠. 왜? 하괴의 초요가 초구고 상계의 초가 육사이기 때문에 초구하고 육사는 서로 정하는 관계입니다. 정하는 관계는 결혼을 원하는 그런 관계라 그랬죠. 즉 배필이 될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육사는 초구하고 정을 하기 때문에 초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바로 근처에 양효인 구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가 또 방황을 합니다. 왜? 초구는 너무 멀리 있고 가까이는 구호, 군주 자리에 지금 구호가 양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옳을까, 저렇게 가니까 옳을까 망설이는 그런 부분이 우리 여기 괴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반녀는 머뭇거린다는 뜻입니다. 머뭇거린다. 이건 왜 또 머뭇거릴까요? 왜냐하면은 육사는 이 상계감이 감이죠, 그죠? 감에 무슨 물상이 있다 그랬죠? 상계감에는, 감계는 어렵다는 물상이, 어려움. 감계는 어렵다는 물상이 있죠. 그 다음에 아래, 이 징계죠, 징계. 징계에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징계는 대로, 큰 길은 뜻이죠, 그죠? 대로. 그러니까 나아간다는 물상이 있어, 나아간다. 대로는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이 육사는 하괴, 나아간다는 하괴의 맨 위에 있고 얼음을 상징하는 관계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육사가 조금 더 나아가면 바로 상계감에 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 입구에 서 있는 거죠. 그죠? 볼에 들어가니까
징계가 나아가는 거니까 나아가야 되는데 앞에 험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려가 나오는 겁니다. 반려가. 또 효유에 따른 효사를 보면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 초구, 육이, 육삼, 육사, 구오, 상육, 이 효유에 따라서 그 나오는 효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사가 자주 나오면 사는 사요입니다. 사요는 머뭇거린다, 염려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두구랍니다. 사두구. 사다구. 다짜죠, 그죠? 사다구. 그럼 육삼은 뭐가 많이 나오냐? 육삼 같은 경우에는 삼, 다, 흉. 이 삼요에는 흉하다는 효사가 대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효이마다 그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효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육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려워한다, 주저한다, 어려워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럼 육사효에 이 두려워한다, 어려워한다, 주저한다는 효사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위에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는 군주 자리죠. 왕의 자리입니다.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신하는, 쉽게 말하면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사람이 2인자로 볼 수 있겠죠. 그죠? 2인자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명예가 있어도 안 되고 허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사 이 자리는 아주 조심스러운 자리죠.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육사 효사를 보면은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구자의 뜻을 가진 주저주저한다. 이 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육사가 대로를 상징하는 하기의 맨 위에 있으면서 얼음을 상징하는 상계의 입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왜? 앞에 얼음의 물상을 가지고 있는 감괴가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구홍구, 왕길, 무불리. 이 효사는 어떻게 나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결혼을 구하고 나아가면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홍구, 왕길, 무불리. 구홍구, 왕길, 무불리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유기가 여기 유기도 보면 준여, 반여 있죠. 준여, 전여. 이 전여도 머뭇거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성마반여. 성마반여도 머뭇거린다고 했습니다. 이 유기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자기 배필은, 즉, 유기와 정하는 효는 구오입니다. 근데 자기가까지 초구 양유가 있으니까 유기가 구오로 가긴 가야 되는데 앞에 63, 64가 다 음효입니다. 음효는 같은 음효끼니까 막아버리죠. 배척해버립니다. 그래서 유기가 올라가기에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구에 마음을 줄까 말까 망설이고 하는 게 주저한다는 표시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64에서는 이제 6기가 어떻게 해서 63을 돌파해서 64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왜? 6기가 자기 짝을 찾았어. 95로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64가 있는데 64까지 왔으니까 이제 6기는 일단 안심이 되죠. 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95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64도 지금 95 양효를 받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 상괴 감계를 보면은, 상괴 감을 보면은 64 음효가 95 양효를 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면 길하고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는 효사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사 하나하나도 그냥 효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다 상과 수를 또는 괴상을
근거로 해서 효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도 재차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마반려, 말을 타고 주저한다는 성마반려가 몇 군데 나오죠? 왜 유기호사에 나옵니다. 성마반려. 다음에 육사호사에도 성마반려 나오죠. 또 한 군데 있죠. 어딥니까? 상륙입니다. 상륙에도 성마반려가 나옵니다. 자, 이 성마반려가 세 군데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공통점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먼저 유기 성마반려는 제가 설명드리길 밑에 양유를 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음효가 양유를 깔고 있으니까 음효는 강한 양유에서 휘둘리기 쉽죠. 그리고 양유는 강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효 하나가 양유이기 때문에 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마라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륙도 마찬가지. 이 보시면은 상륙도 아래에 양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탄다는 성마라는 효사가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육사에서는 성마가 왜 나왔을까요? 육사는 아래에 양효가 아니죠. 음효죠. 음효긴 하지만 육사는 하괴진이 대로를 상징하면서 여기에서 말을 상징합니다. 말. 하괴진에는 말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물상 위에 앉아 있으니까 말을 타는 것이 되죠. 이런 식으로 효사 하나하나가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육사효사가 괴사의 물용유유왕, 나아가는 바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건우,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하는 괴사하고 무슨 관련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틀 안에서 육사효사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육사효사가 성마반려, 구홍구, 완길무불리, 이 육이가 결국 구호를 찾아서 실현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개우 육삼을 통과해서 육사에 도착을 했죠. 그 정도로 이 수레중괴 자체는 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이 듭니다. 왜? 앞에 얼음을 상징하는 강기가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도전의 얼음, 시작의 얼음을 뚫고 하나하나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이 육사효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의 얼음은 있지만 그래도 굳세게 나간다. 그래서 결국 구호 앞까지 도달했다. 그러니까 더 나가는 것은 오히려 길하다 했지 않습니까? 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 완길무불리란 이 육사효사는 우리에게 중괴, 전체교의 중괴가 시작의 어려움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어려운 부분을 하나하나 돌파 나가야 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호입니다. 구호. 구호를 보면요. 둔기고 소정길 대정흉입니다. 둔기고 소정길 대정흉. 대정흉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무슨 괴입니까?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가 수레 중괴죠. 수레 중괴. 근데 여기서는 이 준을 읽고 여기서는 둔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괴 이름을 지을 때 주는 이 어려울 준자입니다.
그 다음에 둔은 멈춘, 머문다는 둔입니다. 머문다는 둔. 머물다. 머물다는 둔입니다. 그 여기서는 머물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둔을 둔으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다른 거죠. 자, 윤택암을 이걸 해석해 볼까요? 윤택암을 머금고 있다. 즉 머무니까 머금고 있는 겁니다. 윤택암을 머금고 있어서 소인은 정은 본분을 지킨다는 뜻도 되겠죠. 그죠? 소인은 본분을 지키면 기라고 대인은 본분을 지켜도 흉하다라는 효사가 나옵니다. 그게 둔기고 소정길 대정휴입니다. 자, 그럼 요 효사를 우리가 한번 해독을 해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둔기고는 둔은 이게 머물다는 뜻으로 쓰였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고는 기름진 고라고 한자로 나옵니다. 기름진 고. 기름지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윤택하다는 뜻도 있죠. 그죠? 그래서 윤택할 고로도 해석이 됩니다. 윤택할 고. 자, 윤택함에 머물고 있으니 소인 또는 신하는 본분을 지키면 길하지만 대인 즉 혹은 왕은 본분을 지키도 흉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둔기권의 둔은 제가 머물다 또는 진을 치다, 진을 치고 머무는 겁니다. 둔은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고는 기름지다 했죠. 여기서 파생돼서 살찌다, 살찌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는 그러니까 윤택한 거죠. 살찌다, 기름지다, 살찌다, 또 윤택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머물다는 효사는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윤택하다는 효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물상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물상을 살펴보면은 여기가 6495 상육입니다. 그죠? 6495 상육이고, 여기에 보면은 술의 중계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술의 중계. 이게 술의 중계죠. 술의 중계. 이게 바로 술의 중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술의 중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효사가 어떻게 나온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구호를 공부하고 있죠. 그죠? 구호. 구호가 양어서 구호, 오효가 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어가 음으로 바뀌죠. 음으로 바뀝니다. 자, 음으로 바뀌면 이 전체는 어떻게 바뀌나요? 이거는 곤으로 바뀌죠. 잠깐만, 여기 있어요. 호계를 먼저 만들어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대로 여기서 호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호계. 자, 호계는 2, 3, 4효가 4개가 된댔죠. 음효, 음효, 음효입니다. 음효, 음효, 음효. 그 다음에 3, 4, 5효가 상괴 또는 외계가 된댔죠. 음효, 음효, 양효입니다. 음효, 음효, 양효. 자, 그럼 이 상괴는 뭐가 되죠? 산을 상징하는 강계가 되죠. 강계. 산을 상징합니다. 다음 밑에는 땅을 상징하는 공계가 됩니다. 그래서 산지박이죠. 산지박계가 술의중계의 호계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머물다는 이 효사는
이 산이란, 즉 간이란 물상에 보면은 멈춘다는 게 있어요. 멈춤의 물상, 멈춤. 산이니까 더 못 가고 멈춤이라는 겁니다. 멈춤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둔에 머물다라는 효사가 나온 것은 이 봉계가 변화한 혹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에는 항상 봉계와 같이 붙어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봉계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물상은 우리가 혹에를 통해서 다시 물상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차로 봉계에서 물상을 찾아내고 2차는 혹에서 물상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산지 밖인데 산에 산을 상징하는 간괴의 멈춤의 물상이 있으니까 여기서 머물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거 기름지다, 윤택하다 하는 부분, 이 고는 또 어떻게 효사에서 나왔는지, 그 물상에서 나왔는지, 그 물상을 한번 볼까요? 이 둥기고입니다. 둥기고. 둥기고는 감계에 어떤 물상이 있냐 그러면요. 감계는 물, 비를 상징한다 그랬죠. 감계는 물을 상징하는 감계는 어떤 물상이 있느냐. 물론 뭐 어려운 물상도 있고 어렵다 하는 물상도 있지만은 이 감계는 비 또는 물 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땅은 그 비를 받아서 만물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땅을 윤택하게 하죠. 윤택하게. 그래서 이 감계는 윤택함이란 물상도 파생해서 나옵니다. 윤택함이. 그래서 여기에 둥기고는 윤택함을 머금고 있으니 또는 윤택함을 머금고 있으나 라는 효사가 바로 이런 연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둥기고 다음 뭐죠? 소정길 대정휴입니다. 소인은 또는 신하는 본분을 지키면 길하지만 대인은 혹은 왕은 본분을 지켜도 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정길 대정흉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대신에 백서주역 이 주역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백서라 그러면요, 한 적어 볼까요? 백서는 비단으로 된 책입니다. 비단에 쓴 글이에요. 그 비단에서 쓴 주역이라는 책에 이 소정길 대정흉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서 주역 무화편에는 중계 구호에 대한 문답이 이렇게 실려 있다. 원문을 해석해서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창이라는 사람이 선생께 물었다. 주역 중계 구호에 이르기를 자신의 윤택함에 머물고 있으나 신하라면 길하지만 대인은 흉하다 또는 왕은 흉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이 하는 말이 주역은 성인의 다스림에 관한 책이다. 이 주역은 성인이 통치하기 위한 책이다. 옛 군자들은 존귀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낮은 사람을 생각했고 귀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천한 사람을 생각했으며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생각했고 즐길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생각했다. 이 네 가지로 인해 그 왕의 지위는 오래오래 유지되었고 그 이름이 천지와 같이 거론되었다.
이제 주역에 이르기를 자신의 윤택함에 머문다고 했으니 이는 스스로 윤택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윤택함에 머문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기가 윤택함에 머문다는 얘기죠. 베푸는 게 남한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무릇 위에 있는 자가, 즉 왕 자리에 있는 자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아랫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작은 것이라면 괜찮지만 큰 것이라면 흉하다. 즉 왕은 자기가 즉 윤택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혼자서 그걸 향유할 게 아니라 아래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 그 왕의 자리가 오래오래 가는 것이다. 비록 베풀 때 많이 베풀든 적게 베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보다 천한 사람, 자기보다 아래 사람, 자기보다 곤란한 사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 그래야 그 자리가 오래 간다라고 이 대화에 지금 그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적었던 그 글들이 지금 우리 세태에 반영해봐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구호는 왕의 자리이고 구호는 출애준에서 이제는 향유안까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원래 오자리는 아까 말씀드릴 때는 삼다흉, 사효는 사다구, 그 다음 오효는 오다공. 오효는 공이 많이 나는 자리입니다. 공을 많이 세울 수 있는, 세우고 있는 그런 효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유효는 뭐예요? 유효는 을도 위해가지고 명예가 많이 나온다. 명예와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오는 게 이효자리입니다. 이렇게 각 효자리마다 나름대로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효사가 있습니다. 그 오유에는 공을 세우는 그런 효사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오유에는 좋은 글들이 길한 효사가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오효사는 괴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괴사의 틀 안에서 우리가 효사를 읽어야 된다 했으니 구오효사는 괴사의 틀에서 어떻게 읽어내기 좋겠습니까? 자, 비록 수레중계 자체가 시작 도전, 시작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괴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다 순탄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효, 즉 구오효만은 이 군자의 자리고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향유할 수 있는 걸 가질 수 있는 자리죠. 그렇지만 왕은, 적어도 왕이 된다 그러면 그 향유한 것을 혼자서 향유할 생각을 하지 말고 아래 사람들한테 베풀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오효는 우리에게 왕이 또는 높은 사람이 무엇을 향유할 때는 혼자 향유할 것이 아니라 아래 사람한테 베풀어라. 그렇게 하면 그 자리가 오래 간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상륙입니다. 상륙. 상륙은 뭡니까? 승마반려. 그 다음 업혈연여입니다. 업혈연여. 이걸 해석하면은 말을 타고 머뭇거리지만
읍혈은 피눈물이에요. 피눈물. 피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말을 타고 주저하고 있는데 피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린다.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상륙은 보다시피 어려움을 상징하는, 도전을 상징하는 수레 중계 극단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으니까 극단이 있는 거죠. 그죠? 극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감개는 상계감이죠. 상계감은 중간에 양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성마 부분을 설명드릴 때, 양요가 하나 있더라도 양요는 강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감개 안에도 양효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양효는 그냥 말이 아니고 이 가운데 있는 강함인 강한 것이니까요. 이거는 덩이 아름다운 말로 표시가 됩니다. 이 덩이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개에도 이 말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말이 나타나면 또 상륙은 구호를 타고 있다 그랬죠. 그죠? 이 구호 하나도, 구호 효사 이 부분도 양요 하나이긴 하지만 양요가 강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말을 상징한다. 그래서 말 위에, 양요 위에 있는 음효는 이 성마 반야할 때 성마란 부분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상륙은 구호 양요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성마라는 효사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이거는 괴상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읍혈연녀. 읍혈. 자, 또 우리 감개는, 이 감개죠. 그죠? 감개에는 무슨 효사가 있느냐 하면 피, 그 다음에 눈물. 물상에, 이 감개에 원래 물을 상징하는 감개인데, 물에서 파생된 눈물도 또는 피도 이 감개에 물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66페이지 보시면은 물상표에 보면은 이제 감개에 피, 눈물 이런 물상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자, 감에는 피, 눈물의 물상에 있어 피눈물이 되었습니다. 피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쉴 새 없이 흘러내린 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상계가 좀 간결을 했죠. 그죠? 간결을 했습니다. 감. 그런데 다시 미다 그리죠. 뭐. 자, 상계가 감입니다. 감인데 지금 우리가 상륙을 배우고 있죠. 그러면 상륙이 동한다고, 상륙이 변한다고, 즉 효변한다고 할 경우에 이 괴는 뭐로 바뀔까요? 음효, 양효, 음효가 양효로 바뀌죠. 그럼 이게는 무슨 괴가 됩니까? 이거는 송괴가 되죠. 송괴. 이거는 무슨 괴입니까? 이건 감괴죠. 그죠? 감괴입니다. 그럼 송괴의 반대괴는 뭘까요? 주역에서는 반대괴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주역에서 반대괴. 반대괴는 두 가지가, 하나는 종괴, 하나는 착괴입니다. 종괴는 뭐고 착괴는 뭐냐? 종괴는 괴상을 상하로 뒤집었을 때 다른 괴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송괴 같은 게 한번 볼까요? 자, 송괴. 이거 상하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하로 뒤집으면은 이렇게 되죠. 송괴가 뭐로 바뀝니까? 태괴로 바뀌죠. 태괴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착괴는 상하로 뒤집어도 다른 괴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어떤 괴가 있을까요? 리괴 한번 볼까요? 리괴.
리괴를 보면은 이 리괴는 상하를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상을 뒤집어도 리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효가 바뀌어버리죠. 어떻게? 양효는 음으로, 음효는 양효로 바뀝니다. 이 양효는 음으로 바뀌고, 음효는 양효로 바뀌고, 양효는 음효로 바뀝니다. 그럼 무슨 괴로 바뀝니까? 감기로 바뀌죠. 물을 상징하는 감기로 바뀝니다. 즉, 불을 상징하는 리괴가 착기로 바뀌니까 감기로 바뀌어버립니다. 즉, 양효는 음효로, 음효는 양효로, 양효는 음효로 바뀌니까요. 그 완전히 반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종괴하고 착괴는 주역에서 반대교라 얘기할 때는 이 종괴하고 착괴입니다. 이 종괴는 이 상하괴를 바꿨더니 다른 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도전괴야, 도전괴. 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착괴는 이 도전이 안 되죠. 거꾸로 해도 내가 똑같은 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합괴란 배합괴. 자,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 송괴가 여기서 보면은 요건 치우고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육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상육이 동하면은, 상육이 변하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자, 음효, 양효, 음효가 양으로 바뀌죠. 이게 상육이니까요. 그죠? 이게 상육이니까. 상괴 감해서. 그럼 바뀌니까 이게 무슨 괴로 바뀝니까? 태괴로 손괴로 바뀌었죠. 손. 이게 손괴지 않습니까? 음효, 양효, 양효니까. 근데 요걸 갖다가 손이 반대괴는 뭐라 그랬죠? 괴를 상하로 뒤집는다 그랬죠. 상하를 뒤집었더니 이런 괴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손괴가 태괴로 되죠. 손은 바람입니다. 바람을 상징하고, 그 다음 태는 연못을 상징하죠. 자, 그러니까 이 송괴가 우리가 상육이 동했어, 상육이 변했어, 상육이 효변했어, 송괴가 됐는데, 송괴를 봤더니 이 태괴 반대가 하니까 태유가 된 겁니다. 이 태괴를 거꾸로 얘기하면 태괴를 뒤집었더니 송괴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태괴를 뒤집어서 송괴가 되면은 그 연못의 뚝이 무너져 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왜? 연못에 있던 물을 뒤집어 버렸으니까요. 쏟아서 내리죠, 물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녀, 피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린다 하는 부분이 바로 상육이 동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현상을 효사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상육이 효변하면은 또 전체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상육이 효변하면은 전체 괴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여기서 상육이 효변하면 먹을까요? 자, 초구, 양효, 음효, 음효, 양효, 그 다음에 상육이 음효인데 바뀌면 양효로 바뀌죠. 양효. 그럼 상유는 어떻게 됩니까? 풍제죠. 풍요.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입니다. 바람을 상징하죠. 바람풍. 다음 하계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괴죠. 징괴. 우레를 상징합니다. 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괴사를 전체를 읽으면은 아버지 성인 풍, 엄마 성인 뇌에서 풍내 있게다. 풍내 있게. 풍내 있게는 이렇게 씁니다. 있게는 42번째 개죠.
만주 두 번째가 풍리익계입니다. 익계는 말 그대로 더한다니에요. 더함 또는 풍요로움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술의 중계가 원래 상징성을 보면 시작, 도전, 시작의 어려움, 이런 상징성, 즉 괴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륙의 도살에서 보니까 이 술의 중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기우고 나가는데 극한, 즉 마지막 극한에 도달하니까 결국 더함, 풍요로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즉 이게 물극필반이죠. 물극필반. 모든 사물은 거기에 이르면은 반드시 반전한다 하는 게 물극필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어려운 과정에 있는 술의 중계도 마지막에 도착했더니 극한에 갔더니 결국 익계로 바뀌더라. 익계는 더함이라는 뜻이 있고 더해지니까 풍요로운 뜻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풍요로움으로 바뀌어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상륙효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괴사에서 물룡유유왕 이건후 나아가서는 안 되고 제호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효사, 상륙효사에서는 피눈물이 쉴 새 없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풍리익계로 바뀌면서 더하고 풍요로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계속 전진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도전의 어려움, 시작의 어려움은 어느 것이나 다 있는 것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라 하는 뜻을 내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4차에 걸쳐서 술의 중계를 공부를 했습니다. 술의 중계는 시작, 도전, 시작의 어려움의 괴를 가지고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술의 중계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작, 도전, 그 다음 시작의 어려움의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그 어려움이 있다 그럼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역을 더 많은 교훈을 공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